가리산 채석장의 칠흑 같은 어둠 속 30m 깊이에서 한 대의 화물차가 20년을 기다렸다. 작업자들이 마침내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때 운전석에는 여전히 이대호가 앉아 있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주머니에는 영수증 하나를 간직한 채로 그의 딸 은영은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8살이었다. 이제 그녀는 28이 되었고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 20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어느 날 전화가 울릴 때까지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질문은 누가 이대호를 죽였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느냐이다. 누가 그녀의 결혼식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실제로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 한국에서는 말한다. 죽은 자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기록을 남긴다. 2012년 11월 8일 오전 6시 이대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부산까지 기계 부품을 배송하는 3일간의 정기. 운행이었다. 8살 딸 은영이 부엌으로 와서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언제 와? 금요일 저녁이면 돌아올게, 공주야. 아내 김미나는 도시락을 싸주며 이마에 키스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오후 11시 이대호는 경부고속도로 2007번 휴게소에서 현대트라고를 세웠다. 예정된 휴식이었다. 20분 후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사고도 없었고 잔해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다. 김민아는 금요일 밤까지 기다렸다. 토요일에는 회사에 전화했다. 일요일부터 경찰에 신고했다. 3개월 동안 전화기 옆에서 기다렸다. 은영은 매일 창가에 서서 아빠의 파란 트럭을 찾았다. 보험회사는 8개월간의 수세 끝에 7억 원을 지급했다. 수사관들은 김민아에게 말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도망쳤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른 여자가 있다고 수근거렸다. 은영은 자랐다. 20년 동안 아빠는 우리를 떠났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상처받지 않게, 분노하지 않게. 2032년 10월 가리산 채석장이 산업 확장을 위해 배수되기 시작했다. 30m 아래 진흙 속에서 작업자들은 1987년식 현대트라고를 발견했다.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대호는 여전히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맨 채 앉아 있었다. 대시보드에는 은영의 학교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앞니 빠진 채 웃고 있는 8살의 모습이 플라스틱으로 보호되어 20년을 기다린 채. 검시관은 거의 우연히 총상을 발견했다. 20년간 쌓인 진흙 아래 숨겨진 후두부의 작은 구멍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이대호 재킷에 있던 영수증이었다. 커피 2잔, 샌드위치 2개, 오후 11시 47분 찍힌 시간. 이대호는 절대 2개씩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트럭에 있었다. 2032년 10월 12일 오전 10시 은영은 모리슨 철물점에서 페인트 샘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김태환 경찰서장입니다.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 있는데요. 무슨?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페인트 샘플들이 손에서 떨어졌다. 세루리안 블루, 사막 모래색, 녹빛 빨강. 20년 동안 아빠는 내가 8살 때 떠났어 라고 말하는 법을 익혔는데 20년간의 연습된 무관심이 네 단어로 사라져버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가리산 채석장에서 아버님의 트럭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차를 몰고 떠났어요. 2012년 11월 8일에 검시관 사무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님도 이미 오고 계십니다. 은영은 12km를 자동 조종으로 운전했다. 군청 건물은 메인 스트리트에 예전과 같이 웅크리고 있었다. 김태환은 20년 전 아빠 사건을 담당했던 젊은 순경이었다. 이제 서장이 되어 다시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이었다. 검시관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공업용 소독약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월마트 조끼를 입고 있었다. 52살의 한미나는 32살의 김미나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전화를 기다렸던 여자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운 누군가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미나가 올려다봤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대호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김태환 서장이 들어왔다. 이제 나이가 들어 배가 나와 제복이 팽팽했지만 은영은 아빠 사건 때의 그를 기억했다. 한씨, 이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빠인 걸 아세요? 치과 기록이 일치합니다. 트럭의 차대 번호도 일치하고요. 지갑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김태환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트럭은 30m 아래에 있었습니다. 채석작물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공기가 없는 환경이 대부분의 물질 부패를 막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작았다. 대호는 우리를 떠났어요. 검시관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김태환이 폴더를 꺼냈다. 듣기 어려울 겁니다. 은영의 가슴이 조여왔다. 아버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살해당하신 겁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더 커졌다. 혹은 은영의 머릿속 소리였을지도. 소구경 총상이라는 말이 공중에 떠돌았다. 후두부 관통상, 이구경탄으로 추정됩니다. 각도로 봐서는 앉아있을 때 총을 맞은 것 같습니다. 트럭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미나가 소리를 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하지만 보험금은 대호가 도망쳤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은영이 대학도 살인사건으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은영은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 아빠를 봐야겠어요. 복도는 걸을수록 더 추워졌다. 영안실 문은 무거운 강철이었다. 검시관은 젊은 여자였다. 가족분들이시군요. 그녀가 시트를 부분적으로 걷어냈다. 얼굴만. 은영은 공포나 부패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뭔가 이상한 일을 했다. 얼굴은 가죽과 뼈였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가 미트라고 애원했는데도 깎지 않았던 콧수염. 부두 사고로 생긴 턱의 흉터. 대호예요. 미나가 속삭였다. 은영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 진짜였다. 아버지는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검시관이 증거봉투를 들어 올렸다. 셔츠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입니다. 2007번 휴게소. 11월 8일 밤 11시 47분. 커피 2잔. 샌드위치 2개. 8,470원. 아빠는 절대 샌드위치를 2개 먹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김태환이 말했다. 그날 밤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프다고 해서 운행에서 빠진 사업 파트너 최철민 씨. 그 이름이 은영을 덮쳤다. 삼촌 철민. 아빠가 떠난 후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온 엄마의 딱 보험 서류를 도와준 그녀의 결혼식에서 버진로드를 걸어준 철민은 아빠가 우울하다고 했어요. 미나가 말했다. 새 출발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더 있습니다. 김태환이 다른 증거봉투를 꺼냈다. 같은 휴게소, 같은 밤에서 나온 또 다른 영수증. 하지만 다른 시간이에요. 오후 10시 15분.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 신용카드, 결제? 은영은 영수증을 응시했다. 결제자. 최철민. 철민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날 밤 집에서 아팠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증명했고요. 아내는 철민이 뭐라고 하든 증명할 사람이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단단해졌다. 순자는 절대 뭔가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은영은 트럭의 문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 아래 녹이 떨어져 나갔다. 아빠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김태환이 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20년 동안 이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누가 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아빠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김태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다. 은영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빠의 트럭을 채석장에서 끌어올린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녀는 그 영수증을 계속 생각했다. 커피 2잔, 샌드위치 2개. 새벽 3시에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옛날 신문 기사를 검색했다. 쌍둥이 소나무 운송, 새로운 노선 발표, 2012년 6월, 지역 사업체, 기록적 성장 보여, 2012년 8월, 그 다음 11월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대호의 실종에 대한 발표도 없었다. 단지 2013년 1월에
최철민이 운영을 맡는다는 작은 기사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다. 대수 삼촌이었다. 아빠의 형, 깨어있어? 네? 갈 수 있을까? 대호에 대해 내가 봤어야 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 대수 삼촌은 53살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20년간 형의 기억을 변호하느라 얼굴에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문턱에 서서 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가 대호 것들을 대부분 버렸을 때 내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겼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니까 내가 왜 진작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은영은 커피를 끓였다. 대수 삼촌이 상자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가 트럭 운전자의 운행 기록부를 꺼냈다. 마지막 운행이 아니라 2012년 9월과 10월. 컷. 대호의 글씨. 깔끔하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여백에는 다른 메모들이 있었다. 9월 15일. 철민이 또 연료비를 대신 냈다. 9월 23일. 철민이 인천 경마장에서 또 잃었다. 순자 모르게. 10월 12일. 철민이 생명보험에 대해 물어봤다. 이상한 질문. 10월 27일. 철민이 또 도박했다. 순자가 전화해서 그를 찾고 있었다. 운행 중이라고 했다. 은영의 손이 운행 기록부를 꽉 쥐었다. 그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네, 아빠는 너무 충성스러웠어. 우리가 쌍둥이 소나무를 함께 시작했을 때부터 8, 5년에. 하지만 철민은 절대 돈을 다룰 줄 몰랐어. 대수 삼촌이 마닐라 폴더를 꺼냈다. 대호가 사라진 후에 내가 조사한 거야. 부천 지하 도박장에서 나온 차용증 사본들을 찾았어. 철민의 서명. 5천만 원. 친구가 거기서 일했거든. 왜 이제서야? 무서웠어. 철민이 무서웠고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진실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 대수 삼촌이 쓴웃음을 지었다. 대호는 평생 도박을 한 번도 안 했어. 복권도 사지 않았어. 그런데 경찰은 그도 빚이 있을 거라고 했지. 은영은 압수창고에서 아빠의 트럭을 보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대시보드에 붙어있던 자신의 사진. 8살.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는. 다음 날 아침 김태환 서장이 전화했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김태환은 서류들을 펼쳤다. 트럭의 침실 구획에서 발견했습니다. 방수 케이스 안에 있었어요. 아버님의 서류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라고 표시된 봉투 안에는 차용증들이 있었다. 수십 장. 최철민이 쌍둥이 소나무. 운송에게 5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다. 마지막 것은 2012년 11월 10일자였다. 보험 서류들도 있습니다. 김태환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수혜자 변경 양식. 11월 6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수혜자가 김미나에서 쌍둥이 소나무 운송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었다. 그건 아빠 서명이 아니에요. 은영이 즉시 말했다. 을 다르게 썼어요. 철민의 금융기록도 확인했어요. 11월 15일 800만 원 현금을 입금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보너스라고 했어요. 철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청평호수 근처에 은퇴했어요. 은영이 일어났다. 가고 싶어요. 차에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청평호까지 2시간이 걸렸다. 철민의 호수집은 최고급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와 돌, 새 보트가 개인 부두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20년간 훔친 돈으로 쓴 부. 은영은 김태환과 경찰들이 문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봤다. 철민이 문을 열었다. 나이가 들고 살이 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 철민 삼촌이었다. 그는 웃으며 김태환의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김태환이 왜 그들이 거기 있는지 말했을 것이다. 철민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뒤로 물러났고 머리를 흔들었다. 도망갈 거야. 대수 삼촌이 말했다. 하지만 철민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것처럼. 문이 닫혔다. 그들은 기다렸다. 5분, 10분. 은영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마. 대수 삼촌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았다. 은영아. 목소리가 거칠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목소리. 순자야. 최철민의 아내. 네? 네 아빠에 대한 게 사실이야? 채석장에서 찾았다는? 은영의 심장이 뛰었다. 순자 이모. 어디 계세요? 오스틴에 있는 언니 집.
어제부터 경찰이 전화했을 때부터 여기 있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야. 침묵.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 철민이 그날 밤 진흙투성이로 집에 왔거든. 타이어를 갈았다고 했어. 하지만 대호 트럭에는 펑크가 없었지? 은영은 말할 수 없었다. 40년 결혼하고 이제 그를 위해 거짓말하는 건 끝이야. 그날 밤에 뭔가 봤어요? 철민이 구시에 나갔어. 대호와 사업 지분 매각에 대해 만날 거라고 했어. 새벽 3시에 돌아왔어. 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어. 소매에 조금 그걸 빨았어.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빨았어. 증언하실 건가요? 긴 정적. 그래, 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철민이 준 것보다, 우리 모두가 준 것보다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어. 전화가 끊어졌다. 호스집 현관문이 열렸다. 철민이 수갑을 찬 채 나왔다. 김태환이 뒤따라왔다. 50m. 떨어진 곳에서도 은영은 철민이 주변을 둘러보는 걸 볼 수 있었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그녀의 차를 발견했고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웃었다. 그녀의 졸업식에서 보인 것과 같은 미소, 결혼식에서 보인 것과 같은 미소,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 대수 삼촌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하지만 은영은 이미 차 밖으로 나와 그들을 향해 걷고 있었다. 철민이 그녀가 접근하는 걸 지켜봤다. 그 미소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은영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안정되게 나왔다. 감히, 네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철민이 말했다. 항상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매번 운행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작은 공주에 대해 말했어.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구하려고 했어. 사업이 망하고 있었어. 빚들이, 그들이 나에게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를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글을 썼어요? 철민의 미소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는 돈을 받지 않을 거였어. 정직하게 모든 걸 잃는 게 낫다고 했어. 보험회사에서 훔치는 것보다. 바보 같은 고집쟁이. 그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철민이 동의했다. 그게 문제였어. 대호는 항상 옳은 일을 했어. 바보 같은 일이. 내도. 최철민이 체포된 지 3일 후 은영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회색 현대. 소나타. 철물점에서 집까지, 경찰서에서 식료품점까지. 그녀는 김태환에게 전화했다. 누군가 저를 따라다녀요. 문을 잠그고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15분 후 김태환이 도착했다. 대수 삼촌도 함께였다. 철민이 혼자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트럭을 물에 밀어 넣으려면 2사람이 필요해요. 대수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철민의 차를 몰아야 해. 철민의 형 철호예요. 2003년에 죽었지만 의심스러웠어. 김태환이 파일을 열었다. 최철호. 하지만 그의 아내 한영희는 송탄시에 살아있어요. 그녀와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송탄시는 15분 거리에 있었다. 한영희는 공장로 끝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 살았다. 마당에는 세라믹 천사들이 가득했다. 영희가 문을 열었다. 담배를 들고 있었다. 네가 대호의 딸이구나. 이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어. 트레일러는 담배 냄새가 났다. 사진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다. 철호와 영희, 둘만 점점 늙어가는 모습. 가남이었어.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말했어. 뭘 말했어요? 철민을 도왔다고. 그날 밤 네 아빠 트럭을 채석장으로 옮기는 걸. 영희가 리클라이너에 앉았다. 철민이 패닉 상태로 전화했어. 철호는 철민을 채석장에서 발견했어. 대호의 시신과 함께. 그래서 철호 삼촌이 도왔어요? 형제니까. 철호가 철민의 트럭을 다시 몰고 철민이 네 아빠 것을 물속으로 몰았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철민이 철호 장례식 후에 와서 말했어. 매달 20만 원씩. 하지만 철호가 죽기 전에 자연사가 아니었어. 철민이 뭔가 줬어. 김태환의 순찰차가 밖에 도착했다. 증언할 거야. 철호를 위해서도. 한영희의 증언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은영은 김태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철민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목을 맸다고 하는데 손에 방어상이 있어요. 자살이 아닙니다. 은영은 차가운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를 죽였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김태환이 잠시 멈췄다. 철민이 죽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가 혼자 일한 게 아니라고. 더 큰 조직이 있다고? 무슨 조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철민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은영은 혼자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자정쯤 전화가 울렸다. 번호가 없었다. 여보세요? 이은영 씨? 남자 목소리였다. 낯설지만 차분했다. 네? 당신 아버지에 대해 너무 많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누구세요? 철민은 우리에게 일하는 작은 부품이었어요. 그는 실수를 했고 대가를 치렀어요. 당신도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은영은 즉시 김태환에게 전화했다.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문을 잠그고 아무한테도 열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김태환이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대수 삼촌이었다. 은영아, 내 집에 누군가 들어왔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지만 대우의 상자를 뒤졌어. 삼촌, 김태환 서장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이미 했어. 그런데 은영아. 네? 우리가 뭔가 정말 큰 것에 휘말린 것 같아. 철민보다 훨씬 큰. 김태환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는 진실을 말이에요. 은영은 창문을 통해 어둠을 바라봤다. 그럼 계속해야겠네요. 위험할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상관없어요. 협박 전화가 온 지 2주일 후 김태환이 은영에게 연락했다. 철민의 핸드폰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한 번호로 계속 전화했어요. 강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누구죠? 지역 건설업체 사장. 그런데 가리산 채석장이 그의 소유예요. 은영의 심장이 뛰었다. 아빠 트럭이 발견된 것? 맞아요. 90년대에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였어요. 김태환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철민의 도박 빚이 강태성과 연결된 사람들한테 진 거예요. 그리고 강태성이 운송업체들을 통해 불법 물건을 나르려고 했던 정황이 있어요. 아빠가 거부해서?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한 달 후 검찰이 강태성을 소환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가 없어요. 김태환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민은 죽었고 철호도 죽었고 강태성은 숙련된 변호사들을 고용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 조사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석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왔다. 강태성의 회계사가 자수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요. 김태환이 설명했다. 20년간 더러운 돈을 세탁하는 걸 도왔다고? 회계사의 증언으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 은밀한 계좌들, 의심스러운 거래들, 그리고 철민에게 준 돈의 출처.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김태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강태성 주변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6개월 후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다. 강태성의 옛 부하였다. 암에 걸렸어요.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해요. 그는 증언했다. 강태성이 어떻게 트럭 운전자들을 협박했는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님만이 아니었어요. 김태환이 말했다. 적어도 5명의 다른 운전자들이 의문스럽게 사라졌어요. 강태성은 결국 체포되었다. 하지만 재판에서도 계속 부인했다. 증거가 정황적이에요. 그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달랐다. 모든 정황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20년간의 조직적 범죄, 유죄. 판사가 선고했다. 은영은 법정에서 울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해방감이었다. 아빠,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강태성의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은영은 아빠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미나와 대수 삼촌이 함께였다. 이제 진짜 끝났네. 대수 삼촌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은영이 대답했다. 아빠도 이제 평안할 거예요. 무덤 앞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이대호,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 미나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대호야, 은영이가 해냈어. 진실을 찾아냈어. 은영은 남편 민수와 함께 왔다. 지난달에 결혼한 새 신랑이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처럼 정직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은영은 김태환으로부터 마지막 소식을 들었다. 강태성의 재산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되기로 했어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은영이 말했다. 다른 가족들에게 주세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었어요. 은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기로 했다. 사회부 기자로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첫 기사 주제는 뭐로 할 거예요? 편집장이 물었다.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 이야기요. 제가 경험해본 일이니까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영이었다. 은영아, 강태성 재판을 보고 편지를 써. 네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 이건 대호가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왔을 때 깜빡하고 놓고 간 거야. 철호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일이 생겼지.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안에는 아빠의 시계가 있었다. 뒷면에 새겨진 글씨 1992.11. 은영아, 아빠가 항상 함께 할게. 은영은 울었다. 아빠가 죽기 한 달 전에 새긴 것이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은영과 민수는 작은 집을 샀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아이가 생기면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겠네. 민수가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은영이 웃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에요. 어느 따뜻한 봄날, 은영은 가리산을 다시 찾았다. 채석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했다. 강태성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으로. 이제 여기는 추모의 공간이 될 거예요, 아빠.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다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곳으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은영은 시계를 차고 집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희망을 향해. 이대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었다. 딸을 통해, 그리고 진실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날 밤 은영은 첫 번째 기사를 썼다. 20회 만에 찾은 아버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진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진실은 때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대호가 실종된 지 20년 후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다. 한 가족의 개인적인 비극으로 시작된 일이 수년간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혀온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은영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진실을 찾으려는 끈기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이대호의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강태성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도 확보했다. 절망한 딸에서 진실을 위한 단호한 투사로의 그녀의 여정은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준다. 이대호는 헛되이 죽지 않았다. 범죄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그의 선택은 가족의 명예를 구했고 딸이 진실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가 남긴 시계는 멈추지 않는 시간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완전히 왔다. 한때 고통의 장소였던 가리산 채석장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과 희망의 장소가 될 것이다.